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은기입니다. 연일 부동산이 이슈입니다. 글로벌 양적 완화까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와중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인구가 줄어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바로 농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데이터와 통찰로 도시와 부동산 문제를 탐구해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역 균형 발전에 또 대가시고 행정이나 정책을 수행하신 분들한테 많이 이제 알려주신 분인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죠.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대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에서, 재직 중에 있고요. 제가 이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만 이제 좀 첨언을 드리면요. 한 2015년 정도인가요? 그 정부 R&D 과제가 있었어요. 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그런 R&D 과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학원생들이랑 좀 지방도시를 답사할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 제가 이제 지방도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추세는 문서로만 봤던 거예요. 심각해지고 있다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 본 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세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다가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근본적인 걸 좀 쉽게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연구하셨으니까. 자, 갈수록 지방은 쇠퇴하고, 농촌도 뭐 점점 더 이 주거 문제가 어려워지고, 도시로 자꾸 몰리는데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60년대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도시 속에서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공업들이 빠르게 발전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또 빠르게 이동을 했고요.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촌향도 현상, 그러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랑 관련이 되었는데 이 흐름이 굉장히 증폭되기 시작한 때가 1970년대부터예요. 1970년대부터는 저희가 이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 그래서 이제 일부 거점 도시들, 그러니까 산업 거점 도시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이제 공업화를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제 때는 농촌이 좀 어려워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촌 인구가 도시로 많이 몰려들었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도시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요. 한번 저희가 이런 산업화랑 관련해 가지고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80년대 저희 수도권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는데요. 당시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 올림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3조 호황기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가 단군 이래로 최대 불탔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또 도시에 있는 어떤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고요.
그게 얼마나 많이 몰렸냐, 그리고 이게 몰리는 게 어떤 문제가 우리 사회에 발생했느냐. 저희가 지표로 보면은 80년대 중반부터는 정말 집값이 너무나 빠르게 폭등하는. 예. 그래서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요, 또 전 월세 가격도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노태우 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이 신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물량을 한 90만 호 정도로 책정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한 30만 호 정도가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분당이나 일산,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일기 신도시. 예. 입주하면서부터 이제 집값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 과정에서 쭉 오다가 계속 이제 주택 공급을 김영삼 정부에도 계속적으로 해왔었죠. 쭉 오다가 90년대 초반 정도에 산업구조 변동과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이때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탈공업화 아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 기계화되고 거기에 이제 고용되는 인원이 약간 좀 줄어들고요.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이제 이 주변 지역으로 이전을 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 공장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입지를 해야지 좀 수지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계화되면서 사람이 덜 필요해지니까 이거를 공장을 이제 밖으로 옮겼죠. 이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그런 경제력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좀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 벌어졌죠. 저희가 지금 또 한 번의 산업구조 변화기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012년, 13년부터 시작해서 첨단 산업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첨단 산업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이제 도시 외곽이 아니라 도시 내부. 도시 내부 중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게 IT 기업, 테크 기업들이 이제. 맞습니다. 예. 그 IT 기업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지식 기반, 이제 어떤 그런 산업들이 이제 도시 속에서 또 도심 속에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가장 뛰어난 공간, 그러니까 대도시 중에서도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강남이란 공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과 이제 10년 전부터 시작됐던 일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공간 집중 현상, 이 대도시 내에서 거점이 되는 공간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 뭐 그동안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요. 자, 이 책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첫 번째 책이 지방도시 살생부.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이게? 이게 2017년도 말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 제목이 좀 살벌하네요. 자, 그 내용은 어떤 걸 담은 거예요? 이제 책 제목은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지었는데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간 집중 문제, 그러니까 집중되는 공간이 있으면은 듬성해져 가는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산업구조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거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 공간 쏠림 현상이 이 가능성이 높은 몇 군데만 너무 집중돼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 국토에서 어려워지는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의 쇠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우리 비수도권 특히 중소도시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군급 지역들, 농어촌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소중한 또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다라는 이름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정부가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 재생 사업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이제 재정을 투입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었죠. 근데 이 거대 흐름을 막기가 너무나 힘들겠다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혹시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예. 이제 이 재정이 다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살릴 곳과 또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분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담고 이제 그 책 내용을 썼죠. 예. 그래서 정말 그러면 우리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살생부를 작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이 책에서 담고 있으니까. 그럼 이 책이 이제 나왔을 때 이제 정부의 중앙 정부의 이제 이 정책 위반자들도 아마 관심이 있었을 거고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책 내용을 읽어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이 책 제목이 좀 불쾌하다라는 어떤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그 책에서 썼던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느냐라는 어떤 그런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지방에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어서 지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은 더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의 내공을 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역사가 깊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박아놓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 내놓기 위해서는 이 지방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객관적으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라는 것. 그러니까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컴팩트한 구조로 지역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안까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이나 지금 다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이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레이아웃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들이 자꾸 이제 눈에 가는 게 밖에 있는 이제 논밭 매입해가지고 싼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했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데 이게 도시의 외연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인구가 분산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도심이 비는 거예요. 그렇죠. 원도심이 자꾸 이제 비는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다. 문제가 있다. 원도심은 너무나 귀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하여간 스토리들이 거기에 다 축적된 것들이 축적된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런 지역이 자꾸 어려져다 보니까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원도심을 살려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재생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살려면은 거기에 있는 인구들이 또 외부에서 또 이렇게 또 신도심에서 다시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거의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좀 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시가 아니면 어떤 지역이 계속 매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 여러 기능들이 모여 있고 모여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우리 장기적인 방향은 이런 중소도시들도 이제 교통이 좋은 곳, 이제 뭐 대중교통의 결절점, 뭐 이런 부분에다가 좀 에너지를 모아서,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은다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매력도도 좀 높이고. 네, 집적시키고 거기에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문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좀 고밀도 공간을 만드는 게 지방 도시가 또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저는 이제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이지 이게 살생부 이렇게 좀 저 상당히 정말 세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정적 느낌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경고잖아요, 경고. 그렇죠. 잘하자. 네. 결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 거 아닌가요? 책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공감을 또 해주셔서요. 지금은 또 더 많은 분들이 공감을 예. 해주십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 이제 거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 거점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가 모인 거점 공간을 만들려면요. 이 주변 지역의 에너지를 빨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빨아들이면서 거점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0년대부터 그렇게 산업 거점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 정책을 계속 펴왔는데 그럼 지금 불균형이 해소가 됐느냐. 예,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그러니까 설득을 했던 게 우리가 거점이 나쁜 게 아니라 거점을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점이 있어야 그 공간에 에너지가 생기고 거기에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여태까지 해왔는데 주변 지역과 나누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점을 보려면 거점과 그 주변 지역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점의 성장은 주변 지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광역화된 시각,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공간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은 주변 지역과 나누는 상생 전략을 제대로 펴야 되는데 그거를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이제 저희가 안 잘 되는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점만 그냥 계속 독주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국토 공간에서 보면은 딱 이게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도시 내에서도 뭐 정말 잘 나가는 공간과 그렇지 못한 공간으로 나눠지고요. 근데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책에다가 좀 담았고요. 이제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은 그 뭐 제목이 좀 셌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도시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공감을 해주셨죠. 자, 지방도시 살생부 여기 언급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압축도시거든요, 이게. 자, 압축도시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또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이게? 그 도시 계획을 하다 보면은 도시 계획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가 네. 있잖아요.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주거 지역. 그래서 이제 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상업 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장에 관련된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이것들을 이제 분리해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을 했어요. 그거를 도시계획에서는 이제 용도 지역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용도 지역제, 그 용도가 정해지면은 그 내에서 건폐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건폐율은 이제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들어앉을 수 있는 비율. 용적률은 이제 이런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대지 면적 대비. 용적률이 높아지면 이제 건물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설정을 하면서 이런 용도를 공공의 어떤 그런 틀에서 이거를 계획을 하는 이게 이제 도시계획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용도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틀들을 자꾸 깨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는요 이런 여러 용도들이 융복합된 어떤 그런 공간
그것도 융복합으로 이제.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일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즐기고 놀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주하고 이제 그 살고, 예. 이제 그다음에 또 교육받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 곳에 집중돼서 이렇게 막 섞이는 어떤 그런. 그래서 하나의 건물도 이제 복합 건물로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이렇게 압축된 공간의 중요성이 점점 아하.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도시계획 트렌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공간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예.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지역에서는 점점 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또 외곽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융복합 공간이랑은 또 반대 흐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 중소도시라는 공간이 점점 매력을 잃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하자라는 아하. 얘기는 여러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교통 결절점에다가 좀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놀고 먹고 이제 배우고 또 정주하는 일하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건물들이 특히 중요해요. 이런 기능을 가진 건물들을 이런 교통의 요지에다가 계획을 했을 때 공공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여러 기능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니까 유인책만 예, 있으면 된다. 유인책만 있으면요. 저희가 인구를 강제로 이 쉬운 민주국가에서 일도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 도보권 내에 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거기에 또 유인책을 줘서 또 주택들이고 이제 도보권 내에서 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가 사람이랑 일자리가 집중되지 네.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이제 그 지역이 매력을 잃지 않는다라는 네. 게 압축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지자체 단위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압축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념을 확장시키면은 지역 단위로도 그런 압축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 안동. 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면적이 더 커요. 서울보다 면적 큰 데 많습니다. 예. 근데 인구를 보면은 서울에 비해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넓은 공간에 이런 인구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이게 흩어져 살게 되면은 점점 에너지를 잃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자체도 이제 인구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모여야 되고요. 또 그래도 부족하게 된다라면은 옆 지자체와의 어떤 그런 연계, 접근성 강화를 통해 가지고 압축 연계 전략을 쓰는 네.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거고요.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방 도시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절대 인구가 부족해서 그러기도 해요. 인구 문제. 예, 인구 문제. 인구가 부족하게 되면은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압력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 시설이라든가 예. 고급 백화점. 예. 이런 기능들은 한 인구가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운영이 안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그런 고차 위계를 가진 인프라가 어느 정도의 인구를 필요로 한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는 그 딱 떠오르는 숫자는 없는데 그래도 그거는 꽤 많지 않으면 운영 비용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 계략적인 인구가요. 최소 인구가 25만 정도예요. 25만. 예. 25만이나 30만 정도가 돼야 가장 그 도시에서 고차 위계를 갖는 이런 생활 인프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배우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된다고요. 예. 특히 민간이 운영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동네에는 큰 종합병원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층이 이제 이런 이동성을 가진 젊은 층이 예. 되는 거죠. 그 젊은 층이 빠져나가게 되면 인구가 떠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차상위 인프라, 그 다음 인프라가 아하. 또 빠져나가는 압력을 현상. 계속 받는구나. 예.
또 빠져나가면 인구가 또 줄겠죠. 예. 그럼 또 줄면은 그 또 차차상위 인프라가 또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인구 25만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 같은 경우에도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는 잘 안 없어요. 내려오나. 아. 인구 10만 이하의 도시에 가 있는 곳은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아하. 관광지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 많은 곳이에요. 예. 그런 업체들도 상권 분석을 철저히 하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동네에는 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가 없어요. 아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청년들의 어떤 그런 자긍심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대도시는 옆에 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인프라들이 자꾸 인구가 줄어서 입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청년들은 그 지역을 매력이 없다라고 예. 아니면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느낌이 네. 있다.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기회도 향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 제가 크게 박물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예술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그만 곳에서도 생활 인프라.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왜 계속해서 압력을 받고 줄어드는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압축 도시로 비교적 괜찮다. 또 최근에 그 한 뭐 예를 들 수 있는 예를 들어 판교 같은 게 그런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판교는 수도권 내 중에서도 핵심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랑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판교역이 뭐 양재, 강남이랑 세내 정거장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최근에는 저기 판교 테크노밸리라 그래서 그렇죠. 예. 뭐 사람들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일자리 기능만 집어넣어도 거기에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죠. 이렇게 이런 산업 기능들을 예. 유치하는데 그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특히 강남에 있는 여러 인프라들, 생활 인프라들을 이용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판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고밀도 공간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주거 기능이 좀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거를 강남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 연계가 되니까. 네, 분당에서도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이제 일자리 기능이 강하고 첨단 일자리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이제 판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압축 전략을 뭐 강하게 쓰는 곳은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압축 도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는 이제 비전문가죠, 이 부동산 쪽은 도시계획.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그게 압축 도시가 잘 되려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책이. 네, 정확하신 네. 말씀입니다. 조금 더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문화적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느 공간이 그런 기회들을 더 많이 제공을 할 경우에 청년들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공간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다음 주목할 만한 책이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이것도 또 제목이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이거 지자체장들 이 책 제목 보면 혈압 오르는 거 아닌가, 이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질 수가 있냐. 공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뜨려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썼던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현 정부에서 분권 논의가 굉장히 크게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제 분권이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중앙정부가 이제 권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앙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지방에는 그러니까 이 지방 정부는요,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돈도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이런 행정 권한이 많다 보니까 또 인허가 또 이제 중앙 정부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분권을 통해서 권한을 이제 이렇게 이양하는 겁니다. 이런 분권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연방제면 굉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런 과감하게 넘겨주겠다. 과감하게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지역에서 가장 원했던 게 분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재정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권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 거둘 때 국세랑 지방세,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있고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걷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보면은 8대2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한 8알 정도를 걷고요. 이런 지역에서, 지방에서 한 20% 정도를 걷는 거죠. 이거를 더 권한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7대3을 거쳐서 6대4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이 그러니까, 더 좋아지니까요. 재정이 좋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더 거두니까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좀 헷갈렸던 게 이런 거예요. 지방 분권에서의 지방과 균형 발전에서의 지방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지방 분권에서의 지방은요, 중앙의 그 하위 단위, 이게 뭐 높고 낮으면 아닙니다. 하위 단위로의 지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도 지방이고, 성남시 부자 지자체인 성남시도 지방이고요. 뭐 수원도 지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균형 발전을 하자 할 때의 지방은 수도권 밖, 서울, 경기, 인천 밖의 지역, 비수도권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분권을 하게 되면,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은 이런 비수도권 지역이 잘 살 것인가, 이런 지방이 잘 살 것인가, 지방 분권을 하게 되면은 비수도권이 잘 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정 분권을 하게 되면은 부자 지자체들은 더 많이 지방세를 거둘 수가 있어요. 가난한 지자체들은 예전보다는 더 많이 걷지만 부자 지자체가 걷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둘 게 없어. 그렇죠. 인구가 없고 산업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전보다 많이 거둘 수 있다라고 쳐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지방 분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라는 건 인정을 하고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장이 지금처럼 기울어졌을 때 분권을 하게 되면은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기초지자체 수를 보면 한 226개 정도가 되는데, 인구 5만 이하의 지자체와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가 또 있어요. 기초지자체로요. 같이 링에 올라가가지고 권한을 이양받아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면은 누가 이길지는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균형 발전을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공간의 균형이 있은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권한을 이양받아서 서로 공정 경쟁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경고의 어떤 그런 좀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지방 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그러면 방법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제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로 봤는데,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으로 묶인 공간이에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따로 행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좀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시의 경쟁 상대는 수도권에 있는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자체예요. 예. 서로 경쟁을 하는 그게 협력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균형,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발전이다라고 한다라면 그 균형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공간 단위를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도권이 그렇게 강대해가지고 여기에 인구와 산업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라면은 지역에서도 그런 대도시권을 구축해서 좀 뭔가 수도권이랑 좀 대응할 수 있는, 예. 좀 맞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균형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광역권 설정, 그 다음에 대도시권화. 이제 그게 일종의 지금 나오고 있는 메가시티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대도시권을 잘 육성해서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청년 인구를 또 인구 댐을 형성을 해가지고 청년 인구를 더 이상 못 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도권에 있는 청년 인구들을 또 유입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좀 대안으로 설정을 했죠. 그게 그런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희가 분권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야 공정 경쟁이고 지방도 수도권처럼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현 상태에서 강자와 약자가 그냥 경쟁해라. 그럼 뭐 강자가 무조건 이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갭을 좀 좁혀주는 정책을 쓰면서 나중에 이제 경쟁도 가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이제 지자체 장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고? 요즘 많이 공감하십니다. 네, 많이 공감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메가시티라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행정구역도 개편이랑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 또 장기적인 또 시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도 지역이 이제 권한을 이양받는 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지역이 이런 분권 과정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럼 그렇다라면은 이런 권한의 이양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양하면서도 중앙정부가 뭔가 이렇게 보호 장치를 잘 마련하는 어떤 그런 추가적 논의들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베이비 부모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 이 책이 나왔어요. 자, 공간과 사람이 부조화라는 화두인데 베이비 부모의 귀향이 농촌 문제와 도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베이비 부모의 사이즈를 보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베이비 부모는 1차 베이비 부모가 있고 2차 베이비 부모가 있어요. 1차 베이비 부모는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9년간의 기간에 태어난 계층이고요. 2차 베이비 부모는 거기 중간에 잠깐 쉬고 74년생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아기가 굉장히 많이 태어났던 이런 기간. 지금 살아계신 분의 어떤 그런 비율을 딱 보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몰려있네. 예, 굉장히 이제 거대 인구 계층이죠. 근데 이 거대 인구 계층이 좀 이게 이 사회 변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령화인 거죠. 그리고 베이비 부모의 맏형인 55년이 65세 고령 인구로 편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이 고령자로 편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네. 그렇죠. 근데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이 베이비 부모가 사실 산업화 과정에서 이촌양도를 아주 대거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 이주한 베이비 부모,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베이비 부모만 봐도 인구가 한 440만 정도예요. 440만. 네. 야, 많구나 이게. 그런 베이비 부모들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요. 뭐 이런 거예요. 귀농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귀촌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60% 정도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실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빈말이 아니네, 그러니까. 네, 빈말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저희가 440만의 10%만 잡아도 44만이에요. 이 44만 인구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주를 한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수도권의 압력을 엄청나게 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대도시에서 정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이분들이 귀농이나 귀향을 하실 때 그 집을 비워두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예. 팔거나 임대를 하거나.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주택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역도 살고 또 저기 뭐 어려워지는 지역도 살고 또 대도시권도 더 나은 환경이 되고 예.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말이죠. 인터뷰를 그 여성분들하고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주위에 보니까 남편은 이제 귀농 귀촌 하겠다 그러는데 부인이 안 가겠다면 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터뷰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원하는데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원하는데 이제 배우자분이 이제 반대하시는 어떤 그런.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제 남성분들이 일하고 또 여성분들은 이제 또 집에 계시면서 가사 일을 하거나 뭐 자녀 교육에 좀 더 신경 쓰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떤 가구의 모습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근데 남성분들은 이런 거예요. 일을 하다가 막 힘들어지면요. 은퇴하면은 시골로 내려가서 내 로망을 실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부인 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부인 되시는 분은 혼자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주변 사람들이랑 더 공고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에 대한 정보를, 뭐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부수적인 어떤 그런 가정생활과 관련된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얻으면서 점점 주변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향이라든가 귀촌을 할 때 이 네트워크를 끊는다라는 거는 그거 어려운 문제. 네, 굉장한 비용인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설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호인 중심으로 아니면은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 중심으로 지역에 뭐 전원주택을 설계할 때 끼리끼리 네, 좀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비 부머가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어떤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일자리가 있다라면은 좀 그런 여생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덜한 분들이 있겠죠. 이제 두 번째가 사회적 관계예요. 같이 놀 사람, 같이 대화를 할 사람, 그 다음에 지지와 공감을 해줄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또 행복감이 높아지고요. 세 번째가 건강에 대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곳. 오히려 시설 병원이죠. 근데 그 병원이 굉장히 큰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돼요.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곳, 중소도시에 이런 게 있다라면은 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에 이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는 추임새만 좀 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심화시켜 나오시는데, 자,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이다.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든 아니면 주택이 있든 없든 다 뭔가 안타깝거나 억울하거나
허탈하거나 이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뭐 주택을 가진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뭐 수도권에 사는 사람,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 다 행복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서울의 대항마를 만들어야 모두가 산다. 이 말씀은 뭐 또 공감이 좀 가는 말씀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공간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쏠림 현상을 보면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수도권이 더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느냐. 네. 젊은 인재들이 모이고 여기서 첨단 산업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수도권이 이렇게 발전을 해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예. 그것도 일리가 있네, 또. 예. 예. 또 다른 한 축은 수도권에서 이렇게 인구와 산업을 다 따라가면. 빨아들이니까 지역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비수도권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 정도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바라보고 정책을 내고 거기서 다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지방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또 한 축이 있어요. 예. 이렇게 인구와 산업이 쏠리고 있는 수도권도 결코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아하. 겁니다. 그거를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목도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입니다. 예. 참 너무 올랐어요. 네. 강남은 20억 이하를 찾기 좀 힘들다. 몇십억짜리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네, 2, 30억 정도다. 그럼 이거는 뭐 생각할 수 없는, 뭐 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 이건 뭐 남의 나라 얘기죠. 네. 어떤 딴 나라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청년 인구가 있어요. 청년 인구. 네. 그러니까 이 수도권으로 이제 쏠리는 청년 인구들, 이 집값을 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 네. 정말 걱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0억이라고만 해도 하나도 안 쓰고 5천만 원씩 20년을 모아야 10억짜리를 예. 사는. 근데 20년 후에는 그 집값이 10억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미루는 네. 비혼이나 만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64였잖아요. 제일 낮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2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한 2.1명 정도 나와야 그 사회가 인구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84예요. 자꾸 줄어 그냥. 그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 중에서 대도시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회의 공간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싶어 하고 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대도시에서 산업이 싹 트는 어떤 그런 메가 트렌드 이런 건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그 공간이 대한민국 수도권 서울이라는 하나의 공간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역에도 이런 수도권과 같이 작동하는 이런 공간, 이런 대도시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대도시권이 주변에 있는 또 농어촌 지역들과 연계해가지고 또 상생 전략을 펴는 어떤 그런 판을 만드는 것, 이제 상생할 수 있는 판,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판을 좀 저희가 좀 계획적으로 좀 만들어서 국가의 큰 정책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예. 자, 이제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자, 지금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 농어촌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자, 이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요? 그 농촌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을 예, 마련하는 것,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농촌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 도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농촌의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사람들도 예. 많고요. 또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압축적 공간의 마련, 그 다음에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 기능이라든가 이런 또 재교육 기능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간에 마련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농촌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이런 판들을 이런 공간에 어떤 그런 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좀 협심해서 이런 판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농촌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문제는 주변의 도시가 발전하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예. 도시의 발전은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저희가 기금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개발 방식을 이제 결합해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좀 결합을 해서 이제 개발 이익을 교차 보존하는 방식이라든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 그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 더 당당하게 하는 것, 아하.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이런 지금 문제를 보면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들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도 좋은 정책, 지자체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줘야 우리가 함께 다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그런 정책을 잘 내기 위해서 바로 학자가 필요한 거죠. 뭐 학자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또 정책하시는 분들이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좀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 중에서 정말 그러니까 제 바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또 적용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잘 반영이 돼서 5년, 10년, 20년 뒤에 농촌도 정말 잘 살고 균형 발전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